잠시 후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총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계신 학우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서 계시는 유튜브로 촬영하고 싶은데 여기 안 걸리게 안 걸리게 나가. 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총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VOU 아나운서 이소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공청회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학의 소리 방송국 VOU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현재 VOU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정책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공청회는 루트선거운동본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설명, 사전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현장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질의 시간에는 현장에 계신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공청회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기조와 공약에 대해 듣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 내용이 불명확한 질문은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정책공청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순서당 배정된 시간을 초과할 시 발언을 중단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총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루트 선본 후보자께서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학우 여러분. 제58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루트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장재우, 부후보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박서연입니다. 먼저 저희의 방향성을 학우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VOU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해 주시며 경희대학교 학생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본, 함께 걸어가는 미래. 루트가 말하는 기본은 막연한 가치가 아닙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구조, 대학과 학생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학생자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본이 단단히 세워질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이 기본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합니다. 최근 경희대학교는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의 삶과 대학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학생의 의견은 과연 대학의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루트는 이 질문에 구조의 변화로 답하고자 합니다. 루트 선거운동 본부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단순한 반대의 사안이 아닌 학생 참여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의견이 곧 결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내 학부생 위원 비율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참관이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의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대학 재정의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사회의 변화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학 공동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 위에서 움직입니다. 루트는 학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학생의 의견은 과연 대학의 정책에 얼마나 닿고 있습니까? 루트는 학우분들의 의견이 대학 정책 방향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총장과 학우가 직접 마주하는 총장과의 대화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중요한 결정이 학생들과 동떨어진 채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학과 학생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의 의견이 대학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대학과 학생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학생자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루트가 말하는 기본이며 우리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학생사회의 방향입니다. 루트는 경희대학교의 오늘을 책임있게 바라보고 내일을 학우 여러분들과 걸어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루트 선본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약 설명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 중 하나는 바로 한 번 받은 성적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재수강 기준이 강화되고 수강 신청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기존보다 성적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활 초기 아직 학업에 적응하지 못했던 시기에 받은 낮은 성적이 졸업에까지 나아가 취업과 진로, 선택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학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학점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전공에 도전하거나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려는 시도 역시 과거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전공 도전권을 제한하고 교육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사 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성적을 삭제할 수 있는 학점 지우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무제한적인 성적 삭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고려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주요 대학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학점이 엄격하게 부여되는 대학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환경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점 지우개 제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회복하고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위해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학사 제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는 2025년도 5.1%, 2026학년도 2.95%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2 유형 지급이 중단되었고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학우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본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상 여부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생 4인, 외부 인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학생위원이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 인원 역시 노동조합, 교수의회, 동문 추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의 비판적인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생위원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학부생 2인, 대학원생 2인의 1대1 구조는 전체 학생 수와 재학 구조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학부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학생위원 구성을 학부생 3인, 대학원생 1인으로 조정하여 학부생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외부 인원 구조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교수의회, 동문추천위원이 아닌 학생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교내 주요 부서 처장급 인사로 재구성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반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의 의견이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캠퍼스 내 생활소비자 협동조합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이 캠퍼스 전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학식, 매점, 편의시설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그 수익은 다시 학생 복지로 환원하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캠퍼스의 현실은 다릅니다. 생협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쪽짜리 운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복지 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차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공정입니다. 국제 캠퍼스 생협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서울 캠퍼스와의 복지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첫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협 매장 확충으로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캠퍼스 생협은 학생 식당 중심의 제한된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익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교내 유휴 공간을 적극 이용해 매점, 카페, 생활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협 매장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다시 하고 여러분들의 복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완성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생협 연계 명절 귀향버스를 정식 제도로 확립하겠습니다. 이전 운영에서 이미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이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비싼 교통비와 치열한 예매 경쟁 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기반 확대를 통해 국제 캠퍼스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로는 조합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생식당 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국제 캠퍼스 생협은 도입 이후에도 반쪽짜리 운영에 머물러 있으며 형식적 평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혜택을 확대하고 그 다음 조합원 늘리겠습니다. 생협 매점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고 그 위에서 조합원 가입을 확대해 재정 기반과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통행버스 시간표 제작 및 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진출입버스 시간표를 제작하고 개시하겠습니다. 현재 교내를 운행하는 버스는 노선별로 출발 기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학우분들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 대기로 표시되어 실제 출발 시각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 정류장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 시간의 불확실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과거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운행 편차가 커 실제 이용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출발 기준조차 없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인시,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노선별 기점 기준 출발 시간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공식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정문과 사세기 광장, 각 기점 정류장에 맞는 시간표를 직관적인 형태로 제작 및 부착하여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출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대기를 줄이고 교내 이동의 예측 가능성과 정시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네오 르네상스관에서 진행된 2024학년도 2학기 총장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총장과 학우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창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사회에서는 학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경로가 제한되고 있으며 학생과 본부 간 소통 격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제도 및 학생복지와 같이 학생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단순한 건의를 넘어 실질적인 논의와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적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총장과의 1문 1답 형식을 통하여 사전 질문과 현장 질의응답이 병행되었으며 대학생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통 방식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기존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가 협력하여 총장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연 2회 1학기와 2학기에 각 1회씩 운영하며 양 캠퍼스가 번갈아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캠퍼스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자는 캠퍼스별 30명씩 공개 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주요 질의와 안건을 수렴함으로써 논의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총학생회 의원진 및 국장단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정리 및 전달하고 논의 결과는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처리 경과를 정리하여 추가로 안내하고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총장실 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과 본부 간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루트 성분의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사전 질의 및 언론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는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이어서 VOU에서 준비한 언론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정대, 국경대, 생명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외벽 공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디자인 단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이 후보자만의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 공약으로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는 이제 작년 특목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 약 100억에서 110억 원을 교육시설 투자, 장학금 학생 지원비, 연구비에 이제 투입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 생대나 외대는 외벽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정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등록금 이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사용이 약속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진행하기로 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지속적으로 저희가 약속받은 등록금에 대해서 사용되는 등록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학교의 모습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려고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VOU에서 준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양과목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많은 강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논의가 무산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또 이러한 논의가 2017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두 캠퍼스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과별 체계와 등급 비율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는 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캠퍼스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후마니타스 교수랑 행정실 위주의 논의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에 출마한 메이트와 함께 소통을 한 결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서울 캠퍼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어떤 교수님들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학우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의 및 언론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계신 학우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현장 질의는 총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질문 제한 시간은 2분, 답변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재질문은 한 번까지만 가능하며 재질문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신문사 편집장 정서영입니다. 재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밝은 사회자 수령 내역 공개 및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언론기구 등 밝은 사회자 또는 수혜기구의 수령 내역 공개와 그리고 지급 심사위원회 마련과 같은 공약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구의 경우 동일한 명칭의 장학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재원과 운영 구조가 독자적으로 되어 있어서 총학생회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약에서 수령 내역 공개와 지급 기준 마련을 다시 제시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학생회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밝은 사회자 수령 내역 공개는 이제 지금 1년에 한 번 업로드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학기에 한 번 올리는, 반기에 한 번 올리는 식으로 이제 변경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제 밝은 사회 장학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스타 같은 거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고요. 사실 수령 내역 공개보다는 저희는 사실 지급 기준 마련을 조금 더 포커스를 했어요. 같은 학생회를 하는데 어디는 10만 원 받고 어디는 100만 원 받고 이런 게 제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저원은 아예 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장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는 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어떤 불평등과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추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학생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신다는 그 설명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언론 기구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명칭의 밝은 사회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 구조가 아예 독립이 되어 있어서 총학생회의 영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접근하실 건지?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따로 언론 기구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밝은 사회 장학을 받는 저희 이제 단대와 총학생회 이 정도 범위로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밝은 사회 장학을 언론 기구가 공개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던 것도 저도 확인했고 그때 공청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언론은 예외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재우 전 후보자님께서 등록금 심의 및 등심위에 있어서 이제 학부생 3분 그리고 대학원생 1분 그리고 한 분의 외부 인원을 교섭 가능한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섭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외부 인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을 섭외한다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는 정재우고요.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 학교 측에서 4분, 그다음에 학생위원 4분, 그다음에 외부 인원 2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학교 측의 인원 중에서는 노동조합 추천위원 등록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의회 추천분이 2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등록금 인상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해 관계상 등록금 인상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분들의 이제 임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상 찬성할 수밖에 없고 또 등록금을 내지 않는 동문 또한 학교의 발전이 결국 동문의 발전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등록금 인상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등록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교무처장, 기획규정처장, 총무관리처장 등들 그런 분들을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같이 속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기자분들 이효리 소유 기자입니다. 생협이 작년에 적자가 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가 적자 보전을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이렇게 적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일단 미지수인데 생협 편의점이나 서점 같은 것도 결국 학교에서 자리를 내어줘야 생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을 확대하기 전에 생협이 이 학교에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학생의 측을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적자 상황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 캠퍼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편의점이나 서점 같은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화된 매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휴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협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업장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저희가 내보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련 공간 문제는 이제 협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전개도 제가 알기로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총학생회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여쭤보셨나요? 네, 그 적자 보전에 대해서도 아직 미지수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혹시 생활협동조합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 적자 상황이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생협이 학생 식당의 만성적인 적자를 극복하고 국제 캠퍼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나 서점처럼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화된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대학주고 김예찬 기자입니다. 아까 등심이 관련 질문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등심위에 학부생을 3명 그리고 대학원생을 1명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생 인원 중에서 학생회 외에도 다른 인원도 섭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섭외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다른 공약 중에 하나, 다른 공약 중 등록금 제정 관련된 공약 중 하나인 이제 TF팀 개설 있잖아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대비하는.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총학생의 임기 시작은 1월이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이제 2월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출범하는 총학생회가 이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캠퍼스와 함께 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 구성원은 이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장,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서울 캠퍼스와 합의를 해서 가장 어떤 의견을 잘 발설할 수 있는 어떤 인원으로 충당하자고 합니다. 또 대표성이 있는 어떤 인원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아닌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인물로 차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받아들여요. 일반적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등록금 TF에 어떤 학생의 인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같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두각을 내거나 이러면 충분히 일반적인 학생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던진 이 지금의 아젠다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TF에 학생의 인원이 아닌 다른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편집장님 받아주시고. 학사 공약 중에 그 강의계획서 성적 비율 표기 권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공약을 강의계획서에 성적 비율을 표기하기로 권고를 해서 학생들이 예상 성적 분포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정보가 만약에 공개가 되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이나 전공 적합성 같은 것보다는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을 선택하는 현상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대학교가 어떤 학문적 상부라는 기준보다 유리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의별 성적 비율이 공개되는 이제 학생들이 강의 내용보다 학점이 잘 나오는 강의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공약의 핵심 목적은 특정 강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수강 전에 강의의 평가 방식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아 학점만 보고 특정 강의를 선택하기 쉽지 않고, 교양 과목의 경우 이미 에브라이타임 등 앱으로 강의 평점 같은 게 제공되어 있어 이번 공약에 어떤 한 수업으로 몰리게 한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앞에서부터 질문해주세요. 네, 대학주고 이서영 기자입니다. 다전공 의무 이수제 재검토에서 학과별 수용 능력을 고려한 최대 승인 인원 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 학과별로 기준을 이제 다전공 인원을 최대 수용 인원으로 설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학과별로 학교에는 다전공 인원이 입학 정원의 30%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을 설정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투명한 선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학과별로 이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성분이 구축하겠다고 한 투명한 선발 가이드라인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도 일단 입학 정원에 50%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에서 네, 이거는 이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던지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이 다전공 의무 이수제가 재검토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제 다전공 의무를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수강 포화 상태인데 다전공 의무를 행정적으로 실시하는 게 과연 맞나 하나 또 의문점을 던지고 싶고, 결국에는 또 이제 편의생들은 이미 본인 전공, 본 전공도 다 이수하기 힘든데 졸업 유예를 강요하는 어떤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학과 소림 현상이 저희 이제 무전공을 보셔서 알겠지만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소수과 뭐 비인과는 더욱더 이제 인프라를 잃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리플렛이다 보니까 되게 좀 간소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공청회 끝나고 저희 이제 정책 자료집이 또 올라갈 예정이라서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 가장 큰 목표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재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시하는 유학번과 총학생회가 소통해 나가면서 이 간극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VOU 수습기자 윤예상입니다. 현재 복지 관련 공약 중에 주차권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차권 관련해서 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주차권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업체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비대위에서 주차권 총량제를 협의 끝에 유예 상태로 이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실 생각이고, 만약에 주차 공간 확보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파악하는 어떤 주차 문제 근본적 문제는 이제 주차 면수의 부족입니다. 작년 저도 이제 주차권 TF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저희 주차 면수가 대략 한 2,000대에서 2,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 신청 대수가 3,00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업체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총무팀에서 이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셔서 이제 이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총량제를 아예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0대 이상의 이게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휴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주차 면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공약인 대운동장에 이제 인조잔디를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구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 자체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차권을 이제 추첨의 방식에서 어떤 선정의 방식으로 바꿔서 단순히 이제 랜덤으로 차가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거리라든가 환승의 수, 차 보유의 여부, 어떤 전공에 따라서 이제 악기를 옮겨야 된다든가 장비를 옮겨야 된다든가 그런 측면을 모두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이제 오셔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단순히 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 주차 단속도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영어신문사 정석윤 기자입니다. 기자도 참여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학생으로서 궁금할 만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지우개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점 지우개는 학업 초기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6학점이라는 기준이 설정된 이유와 그 6학점을 지우는 것이 학생들의 이후 학업 및 취업 계획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학점 컷이라는 저희가 메뉴가 따로 있어요. 세부 검색 사항에 거기서 3.0 이상 혹은 뭐 3.5 이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점에서 만약 뭐 물론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 학우분들은 다 학점 잘 챙기시겠지만 정말 뭐 0.005점 뭐 0. 몇 점 차이로 그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연 6학점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6학점이라는 기준이 설정된 이유는 혹시? 저희도 이 공약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대학에 이제 시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학점 포기도 저희가 6학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전공 이제 선수강 기준이 보통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전공 했을 때 선수강 해야 되는 과목이 많은데 뭐 선수강 했다가 이제 뭐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전공도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 잡았고 많은 대학에서도 해당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추가로 질문하실 텐데. 그리고 그 교내 통행버스 시간표 제작 및 게시 관련된 공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간표라는 것이 그 흔히 버스 정류장에서 볼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혹시 그게 아니고 그냥 종이로 된 그런 시간표라면 그냥 기존 네이버 과거 시간표와 차별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종이 시간표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딱 어떤 차고지에서 출발 시점에 대한 부분만 이제 시와 협의해서 정형화시킬 예정이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있는 과거 시간표는 보셔서 알겠지만 편차가 매우 큽니다. 많게는 20분, 30분까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같은 저희 외국인 유학생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 접근성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가 있다면 훨씬 더 어떤 그런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다음주 편집장 강조해야 됩니다. 재정 관련 공약으로 제휴금 투명 사용을 위한 협식 개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행 국제캠퍼스 재정 운영 세치 제5조에 따르면 본회의 재정은 자치회비, 학생회비, 특수목적비, 기타 수익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휴 수익금에 대한 정의와 사용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학생회비와 다르게 제휴 수익금에 대한 결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제휴금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와 사적 운용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제휴금에 대해 세칙상의 명문화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장의 제휴금 사적 사용 사건 발생 당시에 제휴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회와 제휴업체와의 계약 유지 조항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완전 투명한 결산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기타 수익금과 제휴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의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작년 대회부장 출신으로서 그 비밀 유지 조항이 꽤 많습니다. 업체별로.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공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문위에서 비공개로 결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은 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제휴금에 대한 것들을 결산할 거고, 그 결산한 내용을 이제 주문위 심의는 비공개로 하지만 학원위의 심의 결과는 다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문
제 질문은 앞서 하신 내용과 같은 질문일 때만 해주시고 다른 내용의 질문이실 때는 추가로 손을 드신 후 다음 질문에 해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네, 같은 내용이십니다. 네. 저는 그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금액이랑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 전정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휴지원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문위 내에서는 모든 금액과 관련된 부분도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대학주부 이서영 기자입니다. 앞서 학점지우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학점지우개가 모든 교과목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과목에 한정되는지, 특히 전공 과목이라든지 필수나 교양 필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강 신청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졸업 요건 관리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과 학교 본부와의 협의 예정인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당연히 저희가 학점 지우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학점 포기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점 포기 제도는 해당 과목이 폐강이 되어야 저희가 포기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캠퍼스 특성상 국제 캠퍼스에서 폐강이 되었지만 서울 캠퍼스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 과목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학습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점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학점 지우개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범위는 이제 전공도 제외할 거고 필수 교양도 제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점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제 재수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공 과목과 필수 교양은 반드시 이수해야 저희 졸업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과 필수 교양은 사실 재수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재수강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학점 지우개에서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많은 학생이 사실 도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필수 과목과 전공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영어신문사 기자 이유찬이라고 합니다. 그 홍보매체에 있는 기숙사 퇴실기간 처우 개선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부공약으로 택배 발송 요건 개선을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피상적인 접근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캠에 보면 세화원은 그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 확정만 되면은 신청만 해서 퇴사 기간 없이 계속 지낼 수 있기도 하고, 행복기숙사는 절차가 따로 있긴 한데 그 필수적으로 퇴실해야 되는 기간이 3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 발송 요건 개선이라는 좀 피상적인 공약보다는 국제캠 기숙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좀 퇴실 기간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방향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기숙사 측이랑 협의를 하신 그 계획이나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단체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업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운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속적으로 수익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화원이랑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당연히 퇴실 기간을 없애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어떤 교섭의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고 바로 퇴실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이라도 퇴실 기간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고요. 이게 저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택배 발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숙사 주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숙사에서 6,000원으로 배송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제 저렴한 업체도 알아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숙사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도입하려고 조금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대학주 김예찬 기자입니다. 대운동장 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동장 장비 교체 사업은 지난해 수원시와 영인시 간의 행정구역 문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이후 국제캠 시설 운영팀에서 재추진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 선본에서 장비 교체를 공약으로 내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인지,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공사 시점은 문제점을 목표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대운동장 인공잔디 도입 관련 사업은 용인시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인시와 적절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주보 이서영 기자입니다. AI 교양 과목 확대 개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년부터 다전공과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를 무조건 그 중에 하나를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관련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AI 교양 과목도 5개 정도가 있고 AI 기초와 심화 그리고 코딩 수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AI 교양 과목의 확대와 개편이 각각 과목 수를 증가하는 건지 혹은 내용을 좀 더 심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울러 교수 인력과 예산, 강의실, 교과 과정 등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그런 AI 교육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SW 과목 자체의 어떤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 중인 SW 과목은 보통 코딩이나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같은 내용, 혹은 디지털 관련된 과목입니다. 네, 이것들의 내용은 이제 시대에 발에 맞춰서 AI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제 현재 저희 졸업 필수 요건이 SW 이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확대 개편해서 듣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SW 과목에서도 계속 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 사유가 이제 이번에 폐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SW 강의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AI 관련 과목도 구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주보 김예찬 기자입니다. 대운동장 장비 교체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인시와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총학생회에서 직접적으로 용인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선거운동 본부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임기가 시작하기 전이고, 이제 저희가 아직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던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총무처와 함께 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용인시에도 충분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주보 이서영 기자입니다. 2차 엔진 시스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요. 2차 엔진 시스템 제도가 해킹 사건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차 엔진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혹은 정보청이 인포이식을 담당 부서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해킹이 아시다시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해킹 방식이잖아요. 저희 어떤
학교의 데이터베이스가 털린 게 아닌 다른 쪽에서 이용하는 아이디를 이제 이용해서 해킹을 한 사례인데, 이제 이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아니면 2차 인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원래 이 현재 2차 인증 시스템이 교수님들한테만 적용이 되다가 이제 저희한테도 같이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처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이제 2차 인증 시스템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약을 설계할 때에는 어떤 2차 인증 시스템 대신에 차라리 뭐 2차 비밀번호나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와 정보처의 어떤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 개선을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속도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원인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처에 지속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대학교 학장 권도현입니다. 복지부문 공약 중에 국제캠퍼스 내 생활 편의점이랑 서점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곳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와 학생회관에 있는 GS나 이마트24가 이미 편의점이 위치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또 추가로 입점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제 학생회가 이마트24인데요. 이미 학생식당도 많은 불편으로 인해서 생협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맛의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는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협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생회관 이마트24도 거기 이제 이용한 계산하시는 분 항상 평준하고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만족도 조사로 근데 이거는 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학생식정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추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재질문. 그러면 이미 입점에 있는 편의점 대신에 새로 생활 편의점을 도입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각 편의점들이마다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약을 제시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생협이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브랜드가 아닌 어떤 걸 유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뿐이지 GS건 이마트건 어떤 업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다 프랜차이즈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위생 문제나 아니면 불편성 문제가 제기되면은 계약이 파기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VUU 황지유 기자입니다. 학점 지원대 제도가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취업이 아니더라도 가정부 선택이나 교환학생 같은 교내 프로그램 기회는 5학기 이상 있지 않아도 1, 2학년 학생들도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5학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사실 저희 재수강 제도가 먼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재수강을 먼저 수행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 학점이 복구가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점 지급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학문부처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합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해당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AI 교양 과목 확대 개편 관련해서 AI 교수 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AI와 SW 분야 교수 채용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작과 같은 곳들에서 지난해 자율전공학부 학생들 유입 등 상황이 겹쳐서 교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시행 중인 AI 과목을 SW 필수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새로 다수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강의들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필수 요건이었던 SW 강의들을 이제 AI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교수 인력이나 교육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제 캠퍼스에는 인공지능학과 등 AI 관련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기존 SW 교양 담당 교수님들께서도 연구중 분야가 AI이신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보궐선거 총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가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